서린이가 잠든 하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가슴에 닿는 순간 하준이가 잠결에 제 양복깃을 작은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의 체온이 양복깃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 올해 45살이에요. 대한민국 재계 상위권 기업의 회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경영자라고 부르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말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비 오는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전처의 등에 업힌 아기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왜 그 여자가 폐지를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됐는지를 알게 된 뒤에야 저는 45년 인생에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그 비 오는 골목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1년 전 저는 아내 윤서린과 이혼했어요. 냉정하게 깔끔하게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아이는 없었고 저는 그게 오히려 깨끗한 마무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없으니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제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알겠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감정 없이 결정하는 게 경영자의 덕목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이혼도 하나의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포장했어요. 이혼의 이유를 묻는다면 솔직히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서린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배신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커지면서 저를 둘러싼 세계가 달라졌어요.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고 이사회에서는 제 사생활까지 무기로 삼으려 했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아내가 언론에 노출되면 약점이 된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김 이사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죠.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보다 회사를, 사람보다 체면을 선택한 거였어요. 서린이를 지키는 것보다 이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서린이에게 이혼을 통보했을 때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잘한 거다. 이게 서로를 위한 거다.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침대에 혼자 누웠을 때 천장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이렇게 큰일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서린이의 온기가 빠진 침대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차가웠습니다. 서린이가 떠난 뒤 저는 감정을 꺼버렸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제가 이겼고 회사는 더 커졌고 재계에서의 입지도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축하했지만 저는 축하받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 늘 따라다녔지만 그게 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린이에 대한 소식은 의도적으로 차단했어요. 위자료는 넉넉히 줬으니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서린이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궁금하지 않은 척했어요. 궁금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후회하고 후회하면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무너지는 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벽을 쌓았습니다. 높이 두껍게요. 1년 동안 그렇게 단단한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는 데는 비 오는 날 골목에서 보낸 단 30초면 충분했어요.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후 미팅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교통이 막혀서 운전기사가 골목길로 우회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풍경 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빗물에 젖은 골목 한쪽에 한 여자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 장갑을 끼고 비를 맞으며 폐지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시렸는데 그 여자의 등에 무언가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기였어요. 작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빗소리 속에서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놓칠 수 없었어요. 설인이었습니다. 1년 전 위자료를 넉넉히 줬다고 생각했던 전처가 비 오는 골목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세워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골목을 지나간 뒤였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지만 빗줄기 사이로 설인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1년 전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뒷모습처럼 또다시 빗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인이가 왜 폐지를 줍고 있는 거죠? 위자료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는 대체 누구의 아이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도 없이 깔끔하게 끝냈다고 믿었던 이혼이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심장 깊은 곳에서 경보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골목으로 돌아가. 하지만 돌아갔을 때 골목에는 빗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갔을 때 빗물만 흐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설인이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아기의 볼이 빗물에 젖어 있었는데 추위에 빨갛게 물든 작은 얼굴이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 등에 바짝 붙어서 비를 맞고 있던 그 아이가 제가 알던 누군가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설인이와 이혼한 게 1년 전이에요. 등에 업힌 아기는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였어요. 그러면 설인이가 임신한 시기는 이혼 직전이거나 그 무렵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혼할 때 설인이는 아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이도 없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설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요. 그 침묵이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설인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삼킨 거였습니다. 설인이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있다고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설 조사팀을 불렀어요. 설인이의 현재 주소와 생활 상태를 파악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올라온 보고서를 읽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려 서류가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설인이는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위자료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쓸 수가 없었어요. 이혼 직후 김 이사가 설인이에게 접근해서 위자료를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장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이유로요. 설인이는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넉넉히 줬다고 믿었던 위자료가 설인이에게는 단 한 원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저는 돈으로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은 설인이 손에 닿지도 않았던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설인이가 이혼 한 달 뒤 병원에 다녀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록 옆에 적힌 한 줄.
임신 12주 확인. 이혼할 때 이미 석 달이었다는 뜻이에요. 서린이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않고 떠난 거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됐잖아요. 임신했다고 아이가 있다고 한마디만 하면 제가 이혼을 취소했을 텐데요. 하지만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가자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혼 직전 서린이에게 협박 메시지가 여러 차례 전달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하나같이 같았어요. 조용히 떠나라.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누군가가 서린이에게 직접 위협을 가한 거였어요. 엄마가 된 여자에게 아이의 안전을 들먹이며 입을 막은 거예요. 이보다 더 잔인한 협박이 어디 있겠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린이가 입을 다문 이유가 비로소 보였거든요. 말하면 이혼이 취소되고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고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아이가 놓이게 돼요. 아이를 지키려면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린이는 저를 떠난 게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도망을 시작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도망치는 것만큼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을 때 서린이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깔끔하게 사라지는 쪽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 뒤에 서린이의 삶은 참혹했어요. 돈 한 푼 없이 월세방을 구하고 임신한 몸으로 식당 일을 하고 출산 뒤에는 아이를 등에 업고 폐지를 모았어요. 아기를 맡길 곳이 없으니 업고 다닌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수레를 끌며 한 보따리에 몇백 원 하는 폐지를 모아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샀어요. 재벌 회장의 전처가 갓 태어난 아이를 등에 업고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고 있었다니요. 제가 유리로 된 회장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던 바로 그 시간에 같은 도시에서 서린이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 골목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머리를 묻었어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요.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제가 버렸다고 생각한 인연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서 제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린이를 찾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얼굴로요? 폐지를 줍게 만든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나타납니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자격이 없어도 면목이 없어도 가야 했어요. 폐지를 줍게 만든 사람의 책임을 지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서린이의 반지하 월세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계단을 내려가지 못했어요. 재벌 회장이 양복 차림으로 반지하 계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울리지 않는 건 제 전처가 이 계단 아래 반지하의 습기 찬 방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폐지를 나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만든 현실이잖아요. 직면해야 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조금 열렸어요. 서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비오던 골목에서 스쳐 지나가듯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변해 있었어요. 볼이 패여 있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1년 전과 똑같았어요. 단단하고 조용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이요. 서린이는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제가 발을 문틈에 넣었습니다. 서린아, 이야기 좀 하자. 서린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 이야기 없어요. 1년 전 이혼장에 도장 찍던 날과 같은 톤이었어요. 감정을 꽁꽁 숨긴 채 벽을 세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서린이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저도 문틈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포대기 위에서 손발을 버둥거리며 울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까만 머리카락, 동그란 이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제 어릴 때 사진에서 오려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심장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서린이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능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분유를 타는 모습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버텨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기에게 분유를 물리는 서린이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외로워 보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이 방 안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저한테 있을까요?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 문을 두드린 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서린이가 아기를 재우고 돌아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작게 말했습니다. 다 알아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알면서 왜 혼자 떠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었어요. 둘 다였어요. 서린이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저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였습니다. 서린이가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전 김 이사가 서린이를 따로 불렀다고 해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을 올려놓으며 말했대요. 조용히 떠나세요.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서린이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김 이사가 벌써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린이보다도 빨리요. 제 주변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린이를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서린이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어요. 자기 하나 위험해지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위협받는다는 건 참을 수 없었대요. 저한테 말하면 이혼이 취소되겠지만 그러면 아이의 존재가 경영권 분쟁의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순간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수십억짜리 경영권 싸움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전쟁터 한복판에 두는 거였어요. 서린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물기가 가득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면 아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문틈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떠남으로써 아이를 지킨 거였어요. 폐지를 줍고 반지하에서 살고 분유값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손수레를 끄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재벌 회장의 전처라는 이름 대신 이름 없는 폐지 줍는 엄마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서린이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도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잖아요. 울지도 매달리지도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게 이 사람이 아이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침묵으로 버티고 등으로 비를 맞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서린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혼자 버티지 마. 서린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이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끝나도 된다는 걸 그제서야 이 사람도 느낀 거였습니다. 서린이의 눈물을 본 순간 저는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는 서린이와 아이를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어요. 서린이를 이 반지하에서 꺼내는 것보다 서린이를 이 반지하로 밀어넣은 사람을 찾는 게 먼저였거든요. 서울로 돌아가 김이사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20년 넘게 저를 보좌한 측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린이에게서 위자료를 가로채고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협박해 쫓아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김이사가 들어오며 평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 협박 내역,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본.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김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이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 전처를 폐지 줍는 처지로 만들어 놓고 제 아이를 세상에서 숨겨놓고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김이사를 해임하고 관련 자료를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위자료 횡령과 협박 혐의였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린이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이 사람에게 줄 온정 같은 건 서린이의 갈라진 손을 떠올릴 때마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가로챈 위자료는 전액 서린이에게 돌려주도록 법적 조치를 밟았고 추가 보상까지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정리한 뒤 저는 다시 서린이의 반지하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서를 가지고 갔어요. 서린이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로 이사하자. 아이한테 따뜻한 방을 만들어주고 싶어. 서린이는 계약서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동정으로 돌아오는 거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서린이한테 필요한 건 새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1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번에는 진심을 전해야 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서린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업이 중요하다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 당신이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울 때 나는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아빠로, 남편으로, 사람으로. 서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한쪽에서 아기가 잠든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서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가 당신을 닮았어요. 잘 때 입을 살짝 벌리는 것까지. 그 말에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하준. 우리 아이의 이름이 하준이었어요. 서린이가 혼자 이름을 지었겠죠. 저한테 물어볼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 이름을 짓는 그 순간조차 혼자였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미안했어요. 처음 걸었을 때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이가 났을 때도, 엄마라고 처음 했을 때도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어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 아이의 첫 걸음마를 보고 혼자서 기저귀를 갈고 혼자서 새벽에 울음을 달래면서 그 모든 순간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서린이가 잠든 하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준이가 잠결에 제 양복깃을 작은 손으로 꽉 잡았어요.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저도 놓지 않겠다고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몇 달 뒤 밝은 거실이 있는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서린이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하준이가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굴리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비오는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서린이의 등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비오는 골목에서 차 창문 너머로 서린이의 등을 봤던 그날의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강현우, 올해 45살이에요. 한때 사람보다 체면을 선택했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회장 타이틀이 아니라 이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아주는 순간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